안녕하세요.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혹시 비용만 주로 생각하시나요? 오늘은 변호사와의 관계, 이걸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사실 사건 해결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 숨겨진 부분에 대해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비용을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.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, 한 변호사님이 본인 블로그에 정말 솔직하게 쓰신 경험담이에요. 의뢰인의 태도가 사건 결과나 뭐랄까 변호사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.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볼 텐데요. 목표는 여러분이 변호사의 능력을 진짜 100% 끌어내는 그런 파트너가 되는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변호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라뽀입니다. 레포. 의뢰인이랑 변호사 사무실 사이의 어떤 신뢰관계, 또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걸 말하는데요. 흥미로운 건 이분이 어떤 의뢰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통상적인 노력을 넘어서 개인 시간까지 막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단순히 사건이 어렵거나 수임료가 많아서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라뽀라는 게 그냥 뭐 친하다 이런 차원 이상인 거죠. 이 변호사님 글을 보면 마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뛰는 2인 삼각경기, 파트너십 이렇게 느껴져요. 이게 잘 만들어지면 변호사가 그냥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또 사무실에 있는 다른 자원들까지 막 끌어쓰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그냥 돈 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태도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뭐랄까 전력적인 협력 관계에서 오는 시너지인 거죠. 전력적 협력 관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. 그럼 반대로요. 사건을 좀 망치는 의뢰인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변호사님이 지적하는 두 가지 유형이 좀 인상 깊었어요.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유형. 돈 줬으니 알아서 해라. 증거나 자료 달라고 하면 오히려 아니 왜 날 귀찮게 하냐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다고. 아,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. 변호사는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. 그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의뢰인의 기억이랑 또 손에 쥔 자료뿐인데 그걸 안 주시면 아무리 뭐 변호사가 뛰어나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. 이 변호사님 말로는 어떨 때는 자료 달라고 의뢰인한테 거의 읍소하다시피 할 때도 있다는데 오죽하면 그럴까요? 결국 패소하게 되면 그 책임의 일부는 본인한테도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. 아휴,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네요. 근데 또 정반대의 극단적인 유형도 있다고 하셨죠? 처음부터 변호사를 약간 잠재적인 사기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요? 네, 그것도 문제입니다. 거의 뭐 매일 전화해서 진행 상황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예상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혹시 상대 변호사랑 뭐 아는 사이예요? 이런 식으로 의심부터 하는 거죠. 이런 계속되는 불신은 변호사의 의욕을 정말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. 변호사도 사람인데 계속 의심받으면서 최상의 집중력이나 열정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게 그런 반복적인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결국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배정된 업무 시간, 또 노력의 일부라는 점이에요. 진정한 라뽀는 그렇게 막 닥달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양쪽 극단 다 문제네요. 그럼 이상적인 의뢰인의 자세는 뭘까요? 변호사의 역량을 정말 최대한 끌어내는 협력,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? 이 변호사님은 현명한 협력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바로 그 2인 삼각 경기 파트너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. 예를 들면 변호사가 검토해달라고 서면을 보냈어요. 그러면 아, 이거 나를 위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꼼꼼히 읽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. 또 요청하는 자료는 좀 번거롭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이게 변호사가 그냥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요청하는 거거든요. 때로는 변호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, 뭐 예를 들어 특정 인물하고 대화를 좀 녹음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해결사처럼 변호사가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, 정말 이기고 싶다는 그 절박함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현실은 좀 다르니까요. 아, 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네요.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의견에 좀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를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소통하는 게 좋을까요? 무조건 믿기만 할 순 없잖아요. 물론이죠. 의문이 들면 실문하는 건 당연하고 또 다른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소통 방식이 중요해요. 이 변호사님이 제일 좀 피곤해하는 경우가 아니 누가 그러던데
하면서 출처도 불분명한 얘기를 근거로 변호사의 판단을 막 공격하는 거래요. 실체도 없는 허수아비랑 싸우게 만드는 거죠. 그보다는 제가 이런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 혹은 이런 정보를 봤는데 우리 사건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죠. 이 변호사님도 그런 건설적인 질문에는 성심껏 답하는데 그런 카더라 통신에는 아, 그러세요?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?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이렇게 좀 단호하게 대응하시는데요. 근데 실제로 연락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건설적인 반문은 좋은데 감정적인 불신 표출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결국에는 같은 비용을 내더라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,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 전체 역량이 막 집중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 사건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이게 뭐 소송가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뢰인이랑 변호사 사무실 간의 그 라포,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다는 통찰이 참 인상 깊습니다. 정확합니다.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협력,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변호사의 숨겨진 잠재력까지 끌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변호사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용한 전문가지만 동시에 같이 목표를 향해 가는 파트너이기도 하니까요. 네, 오늘은 변호사와의 관계 설정에서 라포가 왜 중요하고 또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뢰 기반 소통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한 변호사님의 경험담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변호사 선임을 그냥 서비스 구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오늘 나는 이 변호사와의 관계 설정 원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. 앞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회계사, 의사, 컨설턴트 같은 다른 분야 전문가랑 협력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 여러분의 역할과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